근데 보통 대화라고 생각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궁금하고 내가 답답하면 이야기하는 걸 대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내가 좀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어떤 자리에 임해야 그게 대화다운 대화가 되거든요. 내 답답한 얘기를 상대방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거는 진전이 없고 관계를 더 악화시키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평생 상처만 주는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있나요? 아까 전에 이제 정색하면서 이제 차분하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상처를 나랑 안 친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랑 친한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친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 말을 하다 보면 또 주기도 하는데, 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내 자신부터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부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관한 책, 결혼에 관한 책을 제가 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그 책 서문에 그게 있어요. 결혼을 할 예정이 있거나 결혼을 하고 3년 이내의 사람들만 이 책을 봐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변화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책에서 상대방과 또 나 자신, 이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할 때 그럴 마음이 보통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서 이게 이렇게 갈리는데,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반응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미 의지를 잃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할 필요성을 내가 못 느끼겠다. 아, 그냥 이혼하고 말지. 내가 이렇게까지는 못 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분들이면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관계를 개선을 하고 싶다. 그리고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마음가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해요, 사실은. 내가 좀 노력을 하겠어. 3년은 최소한 노력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놓아버리지 않고 같이 살 거라면 내가 3년 정도는 노력을 할 거야.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이미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야 돼요. 이런 남편 또는 이런 아내,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미 그런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강화를 시키는 그런 심리적인 기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장점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이 사람이 했을 때 그 사람을 많이 북돋워 주는, 그리고 자존감을 좀 일으켜 세워주는 이런 면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변화를 합니다. 안 할 것 같은데 해요. 근데 그럴 만한 씨앗이 있으니까 노력을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면 정말 변화가 되고요. 대신에 한 번 뭐 어떻게 했다고 다음날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했는데 피드백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남자건 여자건 서로 좋은 점은 좀 칭찬을 해주고 그 배려를 너무 생색내가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또 내가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거를 좀 꾸준히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인내심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어려운 경우라면은요, 상담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부 상담을. 근데 부부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한쪽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이에요. 아니, 나는 좀 받고 싶은데 그 상대방은 자기 문제 없다면서 그런 걸 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본인이라도 가서 받으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근데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안 받는 것보단 낫다. 근데 그거를 부부 상담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나라도 상담을 받아서 관계 개선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를 나라도 정보를 알아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변화를 추구할 때 어떤 그 노하우를 사용해서 그 케이스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본인이 좀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부부 상담 받는 거 되게 추천하고, 되게 사실은 그걸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나 이제 부부들은 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들을 안고 그냥 끙끙대면서 살아가는 커플도 있을 거고, 어떤 커플들은 그냥 헤어지는 커플도 있을 건데, 어떤 커플은 어쨌든 부부 상담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우리 헤어질 거니까 받고 검사하고 헤어지기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우리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보고 잘하는,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한쪽이 받고 싶다고 하면 저는 내 스타일은 아니어도 같이 받아보려고 하는, 어쨌든 그쪽도 나랑 잘 살아보고자 하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 같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결혼을 하면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너무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단점이 있어서 이대로는 나는 못 산다. 이런 단점이 있다면은 그걸 인식을 내가 해야 돼요. 그걸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이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게 그걸 알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도저히 나는 안 돼. 이건 못 참아. 이거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같이 못 사는 거야. 라고 정해놓고 그 외에 내가 양보하고 참을 수 있는 게 뭔지 그것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 1위부터 3위까지가 하나가 이제 시댁에 대한 것도 있고, 하나가 또 외도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대중적인 게 성격 차이죠. 성격 차이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이런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둘러대기 애매할 때 성격 차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성격 차이인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뚜렷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성격 차이가 나면서도 잘 사는 부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 그 관계를 어떻게 형성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둘 중에 한쪽이나 아니면 양쪽 다 그거를 조율할 의지와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성격 차이를 극복을 한다는 말은 나도 좀 변할 생각을 가져보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둘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상대방을 바꾸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나라도 조금씩이라도 바꿔야지 상대방도 자기 스스로를 좀 바꾸려고 노력하겠죠. 요즘 그 유행하는 MBTI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결혼 생활에 좀 적응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심리학적으로 유사과학이다. 네. 이런 말도 많은 거는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성격 유형이 나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그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외향인이고 나랑은 판단을 다르게 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거 거기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제이니까 내가 좀 더 이성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하면 되지. 네. 쟤는 원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이해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성격이 만들어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맥락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조금은 더 받아들이지 못해도 약간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약간 좀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약간 반대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는 못해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근데 그 친구가 가정한 게 저런 게 있었고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 수용하자. 네, 수용하자. 그냥 그렇게 될 때 부부관계가 좋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자, 그럼 결혼 생활에 진짜 필요한 영양 및 건강하게 부부 생활 유지하는 방법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저는 수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결혼에 있어서는. 제가 많이 드는 예가 있는데요. 만약에 아침에 배우자가 꼭 아침으로 삼겹살을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요. 내 배우자가 그 삼겹살을 아침으로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은 똑같이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 삼겹살 아침에 먹으면 힘나고 좋지 고기 냄새 맡고 이러면 좋지 하고 서로 생각이 일치를 하는 사람들만 잘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취향과 관심사 이런 것들이 같은 사람일 뿐이거든요. 근데 부분적으로 취향이 맞는다고 해도 여러 다른 부분에 다를 수가 있어요. 뭔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한다? 그런 이유로 결혼을 한다? 이게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 달라졌을 때 바로 그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는 아침으로 삼겹살 먹는 게 좋구나. 그래, 먹어. 나는 토스트 먹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태도가 사실은 결혼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꼭 그 아침에 삼겹살을 먹는 상대방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삼겹살을 아침에 먹는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강박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나하고 다른 면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관계, 그래도 되는 관계, 그게 바로 부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용을 어떤 것까지 수용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수용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어느 한계까지는 다 수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좀 해야 돼요. 근데 보통 대화라고 생각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궁금하고 내가 답답하면 이야기하는 걸 대화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대화는 내가 좀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어떤 자리에 임해야 그게 대화다운 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다 내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어. 내 답답한 얘기를 상대방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때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진전이 없고 관계를 더 악화시키기만 하거든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를 일단 할 태도가 되어 있다면요.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할 수 있을지가 그때그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래 내가 수용해 볼게. 그래 아침에 삼겹살이 그렇게까지 좋구나. 내가 수용을 해볼게. 근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너무 비위가 안 좋아서 자꾸 속이 안 좋아서 나가서 생활을 망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집에 삼겹살 냄새가 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 타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또 그쪽에서 수용을 할 문제죠. 삼겹살을 먹는 사람이. 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좁혀 나가는 거예요. 이 수용하는 거의 첫 번째 앞단에 있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수용할지 안 할지를 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혼은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네. 근데 조건도 봐야 돼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반반이 될 수는 없어요. 예, 조건과 사랑 뭐 이렇게 50대 50 이런 식으로 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뭐 조건이 70, 애정이 30 이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애정이 70, 조건이 뭐 30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요. 애정이 20, 조건도 20, 나머지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결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 그리고 무언가 주변과의 압력, 그리고 저 사람이 그냥 마냥 편할 것 같은 막연한 추측,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결혼. 이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우리는요, 사랑을 뭔가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정도는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는 뭐 그냥 사랑 없는 결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다 사랑해서 결혼들을 하시는 거예요. 조건을 본다고 해도. 근데 조건의 비율이 좀 더 높을 뿐이죠. 그러니까 뭔가 빈틈없이 사랑과 조건, 근데 이 조건이라는 건 성격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네. 뭐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객관적인 지표에서 좋은 결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뭔가 채워진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많은 것들을 양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노력을 할 동기가 생깁니다. 그래, 나는 이 정도 조건, 이 사람 성격과 뭐 경제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 다 배우자로서 웬만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조건 보고 결혼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아니면 나는 사랑 보고 결혼을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참아야지. 이런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조건 얘기하셔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주제가 하나 또 돈도 있었는데 결혼에 있어서 그다음에 결혼 생활에 있어서 돈은 얼마나 중요한 거죠? 돈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봤어요. 뭐가 있나요? 예, 결혼과 이혼에 관한 그런 통계 자료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윗세대의 결혼까지를 한번 통계로 잡아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편이 경제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성세대에서는. 남편이 연봉 1억 이상일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이혼율이 0%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몇 년 전에 그 통계이기 때문에 그게 1억에서 더 올라갔을 수는 있어요. 근데 통계라는 게요, 4% 정도 이하는 0으로 수렴을 해요. 통계에서는 그냥 0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경우가 없지는 않은 거죠. 내 주변에 1억 넘는데 결혼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혼하는 경우 있는데. 네,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0으로 치는 거죠. 그 정도 확률로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웬만큼 됐을 때 혼인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근데 저는 설명이 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결혼 안 해봐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변 사례들 많을 거잖아요. 제 주변에 통계를 봐도 경제 주체가 되는 남성 쪽에 수입이 웬만큼 있을 때 이혼하는 사례는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이혼한 사례는 어떤 케이스가 좀 있어요? 저는 이제 남자 지인은 별로 없어요, 사실. 여자 지인밖에 없기 때문에 사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보통은 이제 남성분들이 수입이 거의 없으세요. 거의 없다고요? 네, 거의 없으시거나 아주 적거나 이혼한 케이스를 보면은 네. 그리고 아니면 본인이 벌더라도 생활비를 안 내놓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대부분 이혼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좀 성격이 안 좋거나 여러 귀책 사유가 있어도 사실은 뭐 아이까지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남편이 경제적인 그런 걸 책임을 지면은 이혼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어요. 지금 작가님 그 연령대에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 여성분이 맞벌이가 별로 없으시군요. 맞벌이를 다 하죠. 아, 다 해요? 네. 근데도 남편분의 연봉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나요? 본인도 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옛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제 생활을 하지 않아도 집안 살림을 안 해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 때는. 네, 주부가 되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으면은 주부 역할이라도 하면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가능할 텐데 근데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이 없는 거죠, 가정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이 없으면은 그래도 주부 역할이 어쨌든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게 기존 세대에서는 성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경제적인 거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 생활에서는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야, 1억 이상에서는 통계상 유의미한 데이터로는 거의 0% 가깝다라는 게 저도 좀 충격적이네요. 저도 충격받았습니다.